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그렇게 동학농민군이 모여서 1894년 3월 21일에 드디어 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 동학농민군을 막아야 되잖아. 이 정부가 뭘 파견하냐면 장위영이라는 정부를 지키는 군대를 파견한다고.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데 그 같은 나라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보낸다고. 아니 뭐 서열 정리하는 거야? 이때 얼마나 이 장위영이라는 군대가 형편이 없었냐면 정읍 황토현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해서 태인, 부안, 고창, 정읍, 흥덕, 용강, 함평, 장성, 나주, 장흥 등에서 동학농민군이 계속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이었잖아. 그러더니 급기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차지해버려. 정부는 자기들 자체 힘으로 동학농민군을 막을 수 없는 지형이 된다고. 근데 이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완전 꼬꾸라지는 계기가 된다고. 우리 이웃나라 지금의 중국이 이때는 청이었다고. 아 설마 청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농민들이 난리가 났다. 이거 우리 힘으로 진압이 안 된다. 청 니네가 군대 좀 보내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청 군대가 지금에 있는 아산만 쪽으로 상륙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청군이 아산으로 들어오니까 또 누가 들어오냐면 설마 그렇지 일본군이 제물포항으로 또 들어오는데 이 제물포는 지금이 어디냐면 제물포가 지금의 인천이야. 두 나라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와 버린다고. 근데 잘 봐. 아니 청은 정부에서 좀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들어온 거 이해가 돼. 일본군은 도대체 왜 들어왔냐면 텐진 조약이라는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약이 있어요.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우리가 또 한 약속이 아니야. 1885년에 청 플러스 일본 이 두 나라가 약속을 한다고. 지들 둘이 하는 약속이야. 청과 일본 양국은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동시에 파견하고 동시에 철수시키기로 약속한다. 아니 우리 허락 안 받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때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 아니지 이제 그치? 없지. 지금. 자, 그러니까 잘 봐. 텐진 조약이 핵심이 뭐야? 군대를 동시에 파견하고 동시에 철수한다지. 청군이 들어왔어. 근데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왜?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가는 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텐진 조약을 명분 삼아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다고. 그런데 전봉준이 우리는 탐관오리를 숙청하려고 난리를 친 건데 왜 청과 일본이 들어오지?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가 일으킨 난 때문에 외국 군대에 의해서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전봉준이 한다고. 그래서 전봉준이 안 되겠다. 일단은 우리가 이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과 일본도 없애는 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주에서 정부하고 급하게 화약을 맺는다고. 이 화약은 화해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야. 이 전주 화약의 주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탐관오리를 자세히 조사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건 것 같아. 5번 뭐라 돼 있어? 노비문서를 태운다. 노비문서를 불태운다. 이거 무슨 얘기야? 평등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사람이 누가 높고 누가 아래고 이런 게 어딨냐. 우리 좀 다 같이 좀 똑같이 살면 안 돼? 이게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사회였던 거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천민이라는 얘기. 천인의 대우를 개선해주고 백정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소 잡고 닭 잡고 돼지 잡고 이제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 동물들을 죽여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지. 그 굉장히 이 백정들을 천시했다고. 근데 이 백정들은 평양가시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나 백정입니다. 나는 이 조선에서 가장 하층민이라는 딱지를 머리에 쓰고 다녔던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걸 쓰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괴롭히고 싫어했겠지. 평양가 이거 좀 폐지해라. 이런 것들의 주된 내용은 전부 다 인간이 좀 평등하게 좀 살아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지. 정봉준의 정신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요거.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한다. 일본은 내보내고 싶었던 거지. 자, 그리고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제발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없애줘라. 아까 그런 것들. 물세.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치안을 위해서 설치한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요것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도 같이 우리 농민 생활들을 좀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
여기까지 요구를 해서 요까지 정부가 들어줍니다. 동학농민군은 이 전주 화약을 맺고 나서 또 해산을 하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1차 동학농민 봉기야. 1차의 목적은 탐관오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꼬여가지고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급하게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끝을 내고 동학농민군을 해산을 시켰어. 그러면 잘 봐. 이 텐진 조약에서 일본군과 청군은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간다라는 게 조건이었잖아. 동학농민군의 난이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해결이 됐지. 그러면 청군과 일본군이 이제 나가야 돼. 계속 남아있어야 돼. 나가야지.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일본군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느냐? 뭔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항상. 명분. 그렇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명분으로 일본이 또 나가지 않느냐? 때는 1894년인데 이로부터 약 10년 전 1885년 정도쯤부터 이 시절까지 우리나라에는 일본보다는 이 시절은 청이 좀 더 영향력이 컸어. 청이 들어와 있었다고. 일본이 뭐라 그러느냐? 야, 이때까지 니네가 한 10년 정도 조선에 있었잖아. 그럼 조선을 좀 근대화 시켰어야지. 이번에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것은 조선 정부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니들이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조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못 이끌어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니야? 야, 청 니들이 크게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조선을 한번 돌봐줘 볼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럼 그래라. 이렇게 안 하지, 청이. 1893년 6월달 초에 우리나라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 내각을 조선에다가 일본이 세웁니다. 일본에게 친하게 협조를 잘 하는 정치 세력을 김홍집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얘기야. 6월 21일에는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일본이. 경복궁에는 왕, 고종이 살고 있겠지. 고종을 감금시켜 체포한 거야. 일본이 청한테 청일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뭐 니들이 우리하고 협조할 수 없다 그러면 한판 붙어야지 뭐.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1차 때는 뭐야?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게 목표였다라면 이때 전봉준이 다시 모여 한 이유는 외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 청 둘 다 나가라 이거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1894년 9월달 전라도 삼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아직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길목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도 오기가 좋고 충청도 사람들도 오기가 좋겠지. 여기에서 다시 2차 봉기를 합니다. 한양을 향해서 또 가자. 왜? 일본은 지금 이때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있는 곳이 수도 한양이었겠지. 이때 모여든 사람은 10만여 명이 집결을 합니다. 또 10배네. 맨 처음으로 따지면 100배. 그렇지. 충청, 경상, 강원 그 전국에 다 모인 거야. 이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또 경복궁으로 돌진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조정은 겁이 나지. 야, 지난번에 1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올 때도 엄청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더 많네. 큰일 났다. 조정은 또 자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이번에는 또 미칩니다 이거. 일본 군에게 동학농민군 진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어. 도와줬어. 외교적인 어떤 도움을 줄 때는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한 번도 없었지. 뭘 해주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영수증을 반드시 청구한다는 얘기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조선 정부군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조선 정부에도 정부군이 있었겠지. 자, 일본군을 중심으로 얘들이 합쳐 일본군 플러스 조선 정부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국 군대도 들어왔고 일본 군도 들어와서 자국 국민을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동학농민군이 일본군하고 가장 크게 맞붙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이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어났어. 이 그림에서 벌써 마음이 아픕니다. 뭐 타고 가? 소 타고. 소를 타고 갑니다. 쟤는 뭐 강아지 데리고 가네. 저기 끝에.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의 주된 첫 번째 무기, 미쳤나? 죽차. 그 총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아니 겁나 낡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무슨 총이냐면 화승총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쏘는 거냐면
총 앞에다가 화약을 부어 넣어.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 짝대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져. 빡빡하게 다지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다가 또 총알 한 개 집어 넣어. 이게 뭔가 튀어나온 게 있지. 요게 이제 심지라는 건데 여기다 이제 꼽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을 착 붙여. 그럼 이게 치 타 들어간다고. 대체 언제 그러면 쏴? 빵 나가는 거야. 한 발 쐈지? 그럼 그 짓을 또 해. 또 총을 세워놓고 화약을 넣어. 착착착착 다져. 총알 한 방울 넣어. 심지를 꽂아. 그 쏘는 사람이 들고 있어. 그 옆에서 또 불을 또 붙여. 빵 이렇게 쏘는 총이 화승총이라고. 아, 한 발 쏠 때마다 약 한 발 쏠 때마다 5분? 1분. 미쳤나? 아니 뭔 소리야. 1분에 한 발씩 쏠. 그래도 총이야. 한 발씩 쏠 수 있는 총이었고. 근데 그나마 이게 멀리도 안 나갑니다. 유효 사거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효 사거리는 약 50m 되는 총이 있었어. 이 화승총이 보이지? 아니, 지들끼리 쏘는 거 아니야? 막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랑 쐈는데 앞에 있는 사람 맞고. 자, 그 정도는 이제 훈련을 했겠지만 이 두 개가 주된 무기였고 여기에 맞서는 정부군 플러스 일본군들의 주요 무기는 휠체어로. 자 일단은 이게 게틀링 건이란 거야. 네? 휠체어 아니야? 게틀링 건이 뭐냐면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나 있지. 그지? 옆에 이게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를 돌리면은 이 구멍이 돌아가면서 빡빡빡빡빡빡빡빡 나가는 거야. 이 돌리면서 그럼 돌리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개인 보병들이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는 건데 얘는 화약 넣고 다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총알을 여기다가 한 10발 정도 이렇게 툭툭툭 넣을 수가 있다고. 그거 땡기면 나가는 거야. 근데 얘는 유효 사거리가 약 1800m. 오? 비교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무장을 했고 일본군하고 정부군은 이거 두 개로 무장을 했다고. 이거 아니 저거 1분 막 다질 때 그냥 바로 쏘면 끝이야. 그럼 당연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이가 붙었으니 이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나가 떨어졌느냐? 이 그림에도 보이죠? 총 들고 위에서 아니, 밑에서 대나무들 대나무 진짜. 들고 와. 뾰족하게 나름 깎았어요. 오케이? 뭐 이건 조사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만 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이 우금치 전투에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을 세보니 500명 남았어. 몇 명이 사라진 거야? 19,500명. 그렇지. 19,500명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 정부군 더하기 일본군은 약 2,0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벌써 여기서 10분의 1이잖아. 아, 그지? 설마 이거? 이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2,050명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한 명 정도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전쟁이 사실상 아니지. 그래서 어른하고 애하고 싸운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하고 우리 집에 있는 막내 그 4살짜리 애들이 한 100명 몰려온 거야. 100명 몰려와도 아빠가 걔들한테 지겠나? 아니 한 방씩. 한 방씩만 때려서 다 나가 떨어지지.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륙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게임한 거야. 아니 뭐 게임으로 따지면은 뭐 레벨 뭐 한 1레벨이 뭐 한 900명 모여놓고 뭐 레벨 1000레벨이 한 명 그냥 막 싸운 거야. 그렇지. 그런 거랑 어떻게 마찬가지. 이겨? 해도 계속 지기만 하니까 결국 1894년 11월 27일에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을 합니다. 자진 해산을 할 수밖에 없지. 더 이상 사람이 없는데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자진 해산을 한 이후에도 전봉주는 혼자서 숨어 다니면서 끝까지 계속 조금씩 이제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북 순창에서 만난 옛 부하가 전봉준을 보고 우리 마을에 어떤 민가에 좀 숨어 계셔라 하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옛 부하가 또 일본 배신을 하지. 왜 배신을 하느냐? 전봉준이 이렇게 크게 동학농민군을 일으켜서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인물이잖아. 엄청난 현상금을 건다고. 얘 잡았거나 있는 곳을 신고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거지. 전봉준만 신고하면 이 옛 부하는 이 현상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 1894년 12월 전봉준이 드디어 체포를 당합니다. 4월달 전봉준 사형. 진짜 죽을 것 같다 했다. 마지막으로 잡혀가던 모습이 이 모습이야. 그 우금치 전투가 이 우금치 고개가 아직도 있거든. 지금 이제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길이 이렇게 짧잖아. 근데 당시에는 이 우금치 고개를 넘어야지 서울로 갈 수가 있었다고. 동학농민군은 반드시 여기를 통과를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 지형이 이런데 미리 일본군들이 이 숲을 안에 하고
여기 숲으로 안에 숨어 있었어. 동학농민군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진해서 올라오면 또 충 파파파파.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 지형도 이렇게 좁은 데다가 살짝 이렇게 오르막이었어. 우리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그럼 일본군이 이 옆에 숨어 있고 이 앞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여기에다 진을 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니까 얼마나 죽이기가 쉬워. 무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2만 명이 500명만 나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던 거지. 이렇게 동학농민군은 쓸쓸하게 끝이 납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봉건사회 붕괴를 촉진시켰어. 조선이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결정타가 되는 거지. 근대 사회는 이제 이런 신분제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의 기초로 들어가는데 결정타가 됐다는 얘기야. 엄청 잘했네. 그렇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본을 맞서서 싸웠잖아. 자, 항일의병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항일의병운동의 시작점은 나중에 3.1운동이 우리가 있었지. 3.1 만세운동까지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이어져 왔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를 동학농민운동의 큰 의의로 볼 수가 있다 이야기지. 오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퍽퍽한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고,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